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렉이죠? 자, 위클리! 야, 요즘 더워도 너무너무 더운 게요. 불쾌지도 쭉쭉 올라가는데 다들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근데 해변가에 바닷가에 가보니까요. 다 좋은데 남녀가 너무 애정 표현하는 것도 좀 보기가 그렇고요. 심지어는 아니 애완견 좋죠. 근데 애완견이 이 대변을 보는 거 그런 건 좀 치우고 가셔야죠.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직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오셔갖고 남성 직장들이 눈둘 데가 없다 하면 좀 자제 좀 해주세요. 네, 남자들의 꼴불견 행동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맨발에 슬리퍼 신고 일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또 있습니다. 버스에서 이 민소매 차림의 겨털이 수북한 채 버스 손잡이 잡는데 본인의 근육은 혼자서만 만끽하자고요. 네, 그래서 저는요. 근육을 다 없앴습니다. 근데요, 이 취준생 중에서 꼴불견 취준생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밉상 취준생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취업 준비에 스트레스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100만 취준생의 알쏭달쏭 속마음을 알아보는 레기쇼. 오늘의 주제는요. 얄미운 사람. 취업 라이벌 중 가장 꼴불견은 누구? 야, 노래 잘하시네요. 자, 잘하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레기쇼. 자, 위클리. 네, 오늘도 한정현, 이수경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 컨설턴트 우리 박우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오늘은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묘한 라이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밤새서 공부를 했는데, 나 공부하다 잡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얄미운 스타일에서부터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분은? 맞아요. 저는 꼭 시험 기간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뭐 해? 나는 공부 안 하고 TV 보고 있는데 너 설마 공부해? 이런 얄미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친구 이야기고요. 네, 정현 씨는요? 네, 저도 이렇게 말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진짜로 잤었어요. 저는 놀 때 빼고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저는 벼락치기 스타일이라서 아침 일찍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라이벌인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무슨 공부하나 엿보고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직의 아이콘, 박 대표는 어떻습니까? 네. 진짜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신기했던 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는 당구 치고, 당구도 굉장히 잘 치거든요. 당구 치고 술 먹고 했었는데 항상 성적을 보면 최상위권이에요. 굉장히 신기했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한번 그 친구한테 야, 넌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기에 그렇게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은 잘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뭐 굉장히 뻔한 대답이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한다고. 교과서로만 좀 공부한다 이런. 얄밉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눈치 없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교수님이 깜빡 잊고 레포트 검사 안 하고 강의를 마치려는데 교수님 레포트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서 다음에 과제가 더 얹어지잖아요. 주변에 꼭 이렇게 눈치 없는 친구들도 한 명씩 있죠. 저는 뭐 최근에 얘기를 한다면요. 한 녹화가 끝나고 빨리 강연을 가야 되는데 녹화를 잘했어요. 완벽하게 있는데 옆에 있는 MC가 저 죄송한데 감독님 한 번 더 가시죠. 뭔가 미흡한 것 같고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프로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멱살을 잡고 싶더라고요. 저는 점심시간 전 수업시간 끝나기 직전에 그렇게 막 폭풍 질문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도 배고파 보이시는데. 네?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서 좀 얄밉고 그랬었는데 대학에 오니까 다 같이 안 해서 그런지 약속한 듯이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좋아요. 대학은 좋아요.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우리 정현 씨가 약간 그런 형이 아닌가라는 생각. 죄송합니다. 네. 자, 이 취업 준비할 때도요. 이렇게 꼭 눈치 없고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업 버털 커리어가 대학생, 취준생 7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취준생이 꼽은 꼴불견 라이벌 베스트 5.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남의 그런 결과나 뭐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 있지 않을까요? 네. 또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기업 정보를 얻으려고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네 오빠 CJ 다닌다며? 나 이번에 CJ 지원하는데 이런 것 좀 물어봐 줄 수 있어? 평상시에 전화 안 하다가. 네,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다가. 얄밉네. 너무 얄미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알아서 붙었으면 얘기 다 할 텐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 안 하는데 야,
너 거기 됐어 안 됐어? 아 또 떨어졌어? 아 너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이러면 참 재수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뭐 라이벌이 하는 건 다 따라한다고 따라쟁이 스타일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정말 이게 좀 짜증나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자기가 뭐 시험 공부할 때는 전혀 연락이 안 되다가 합격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술 먹자 하고 같이 미팅 가자 하고 네. 네. 나이트 가자 하고 막 이럴 때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이트 가자면 가셨을 것 같아요. 네, 갔죠. 그래서 전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아유, 그럼. 자 그러면은 취준생이 꼽은 꼴불견 라이벌 베스트 5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위 열어주세요. 네, 5위입니다. 위로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 무시하는 호박시형. 와 정말 좀 방송용은 아닌데 얄밉고 재수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면접에 떨어지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힘을 주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좀 약간 비꼬는 투로 말을 하는 것 같고 밖에 가서는 아우 야 걔 공부 하나도 안 하더니 결국은 떨어졌냐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앞뒤가 다른 호박시형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때요 주위에서? 저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친구 A랑 B가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너무 사이가 좋고 항상 붙어 다녀서 친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A가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B가 그 앞에서는 위로를 했으면서 제 앞에서는 쟤 떨어질 줄 알았어. 거기가 어디라고 지원을 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없어. 그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죄송한데 주위 말고 우리 주위에 좀 호박씨 있을 것처럼 보이는 자유 발언하세요. 아니, 제 얘기도 좋습니다. 아니 제 얘기 좋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저를 바로 보기에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정현 씨? 저요? 아니요. 저는 같은 처지, 같은 상황의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더라도 일단 떨어지고 슬픈 일이 있으면 앞에서는 그래도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특히나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많이 무리지어서 다니잖아요. 꼭 한 명씩은 없는 사람 뒷담화 까고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거든요. 아 이게 과연 진정한 친구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친구가 잘 되면은 축하해주기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디 부잣집에 시집 갔다, 재벌가에 시집 갔는데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소해하고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한 것 같은데 우리 권영찬 씨가 상담심리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이 심리는 대체 뭘까요? 사실은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근데 뭐 다른 나라도 이런 속담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반도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삶에 대한 경계가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된다는 거고 제 개내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이 아니 우리가 다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만 CF를 찍고 둘은 못 찍었어요. 그럼 이거 불공평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실력도 없는데 CF 찍어서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자존감 차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요 남들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줘요. 야 정말 축하해. 야 근데 너 안 돼서 어떻게? 아이 나는 다음에 또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너가 좋은 정보 있으면 나도 알려줘. 부탁해. 이게 사실은 자존감이 높을 때인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왠지 쟤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왠지 쟤 때문에 내가 못 나갈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고 자존감을 좀 높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뭐 실제로 우리 친구분들 중에 은근히 이렇게 뭐 선후배나 그런 경우 좀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정보를 좀 이렇게 숨기는 거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는 언론고시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언론고시인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대요. 근데 그 카페를 혼자만 알고 거기서만 혼자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떠보는 거죠. 이 친구가 알고 있나 네. 모르고 있나. 되게 얄미운 친구가 있어요. 저는 친한 언니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다른 언니의 친구들이랑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언니가 언니한테만 실컷 물어본대요. 그리고 자기 얘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지 않나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투자를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몇 명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요. 야, 요번에 요런 얘기가 있던데 한번 사봐. 언제 사고 그러면 수익이 좋을 거야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한 20% 수익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없던 후배가 제 아내랑 만나갖고 영찬이 형 주식 요즘 어때요? 뭐 손해도 보고 잘 되기도 해요. 근데 동수님 저는 요번에요. 제가 투자해서 170% 수익 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저보고 넌 뭐 하는 거니? 왜 정보를 얘한테 안 받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일치 안 하다가 제 아내만 보니까 저는 투자 못하는 사람.
걔는 투자를 잘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혹시 박우식 대표님 이런 경우 없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취준생들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취준생들끼리에서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취업 준비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나 선후배 관계도 만약에 이제 같은 회사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가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도 이게 잘 안 알려주고 서로가 이제 좀 경계하고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그 라이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자극제가 되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좀 생각을 해보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혹시 소영 씨는 또 방송을 하시다 보면 경쟁자가 많잖아요. 한참 젊은 나이에는. 맞아요. 되게 가면요. 저는 약간 조금 망설여지는 게 뭐냐면요. 선배와 후배 사이인데 후배가 붙고 선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저 이제 생각났어요. 네. 저희 그때 힐링 강연했던 최동화 교수님, 최동화 코치분 아시죠? 네. 저랑 선후배 사이고 제가 그분한테 또 코칭도 사사를 받았는데 제가 국민대학교에 나 박사과정 갈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과정이에요. 사실 그분은 박사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면접에 갔는데 그분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 형님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했는데 아니 권 교수 이과가 왠지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 저는 그분이 혹시 붙고 내가 안 되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고 또 내가 또 붙고 그분이 안 되면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분도 붙고 저도 붙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같이 붙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럼 같이 네. 다니시게 되겠네요. 지금 이제 다니니까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혹시 주위에서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이런 학생들 보면 솔직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래도 이해한다, 괜찮다. 아니면 어떤 생각?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저도 너무 얄밉죠. 제가 알려준 정보인데 네. 내가 알려줬으면은 나도 그거 할 거야, 나도 솔깃하다라는 걸 솔직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친구 된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저기 최동화 코치님, 저 그때 되게 섭섭했거든요. 제 자료 갖고 왔으면 좀 뭔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또 경계해서 자료를 왕따를 시키는 것보다는 서로 좀 자료도 공유하고요. 야, 이번에 우리 화이팅하자. 떨어진 사람이 오히려 응원해주고 붙은 사람이 밥사기 이렇게 해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5위를 알아봤는데요. 취준생이 꼽은 꼴불견 라이벌 4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4위는 서류 합격할 때마다 유난스럽게 행동하는 설레발 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예. 삼성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렇죠. LG에 원서를 넣었는데 CJ였는데 1차 서류 면접 됐는데 야! 내가 꿈이 뭔지 아니? CJ의 상무를 바라보는 거야. 너 엄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렇죠. 내가 상무 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쏜다. 무슨 신입사원도 안 되고 1차 서류 됐는데 이미 상무님 되는 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좀 문제 있지 않을까? 너무 말이 많고 좀 많이 저처럼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어떠세요? 박수 대표님. 저도 이제 그 약간 여기 설레발령 거 보니까 약간 뜨끔하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저 좀 내뱉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야 내가 이제 첫 회사 다니면서 내가 30대 안에 임원이 되겠다. 큰 소리 쳤어요 제가. 큰 소리 쳐가지고 내 임원이 되면 너한테 차 한 대서 뽑아줄게. 막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제가 30대에 회사를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이직을 하셨죠? 예,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결과물을 만들어 놓기 전엔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타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남들 앞에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말에 약간 구속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좀 살게 되는 좀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남들 앞에 나는 앞으로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걸 이제 약간 이제 좀 떠벌리는 편이긴 한데 뭐 그것도 이제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좀 애교스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들어요. 박 대표님은 이직을 네. 총 몇 번 하셨다고 했죠? 아, 그것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아니 궁금했어요. 까먹었어요. 예, 8번입니다. 8번이요. 네, 딱 2번 더 쳐서 10번 딱 했으면 우리 어떠세요? 네, 저는 대표님이랑 정반대로 뭐를 조금 확실하게 이루기 전까지는 남들한테 절대로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가족한테도. 근데 주변에는 제 친구 한 명이 대표님처럼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것저것 그 나이 떠벌리고 때? 다니고. 네. 그 나이 때. 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더 심한 게 면접도 안 보고 아예 지원서도 내기 전부터
나 어디 붙었어. 나 어디 지금 다닐 거야. 다음 달부터 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친구들한테 아예 신뢰를 잃은 친구가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수경 씨나 정영 씨는 지금 주위에서 지금 많이 취업 준비도 하는 선배도 볼 거 아니에요? 동료도 있고 어떤 거 같으세요? 근데 제가 기업 자기소개서를 써봤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입사 후 포부를 쓰는 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걸 쓰고 그걸 조사하다 보면 내가 이미 이 기업에 입사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꼴불견이긴 한데 쉽게 이렇게 욕은 못 하겠어요, 저는. 저도 이걸 느꼈던 게 제가 재수를 했는데 현역 입시 때는 대학을 어디를 썼는지 다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이 네. 물어보면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잘 안 돼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어디를 원서 지원을 했는지도 말을 안 했었어요. 면접 날에 말하고 붙고 말하고 그랬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이루고 말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옛날로 돌아가면요. 뭐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은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아니 개그 콘서트에 프로그램을 떠났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야 권영찬 나온다. 친척들인데 다 전화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고 뒤통수만 나오는 거예요. 편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생활하면서 말이란 건 함부로 던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설레발령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담배를 끊겠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 혼자만 의지한 게 아니라 자꾸 얘기해야지 주위에서 야 너 그렇게 담배 끊는다고 했는데 핀잔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맞게 설레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너무 말을 많아서 하면은 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박 대표님이 인사 담당자로 계실 때 면접을 보면은 좀 보기 좋지 않은 소위 꼴불견인 그런 지원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일단 꼴불견 지원자들을 이제 저 본 경우가 이제 몇 차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나 이제 그 아나무인형 같은 스타일이죠. 이제 자기 자신감이 너무나 이제 그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관들 얘기도 이제 좀 무시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 분들은 이제 아무리 좀 꼴불견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가장과 포장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좀 거짓말 면접관들은 이제 저것이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좀 사실 좀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그 앞에서 이제 뻔한 거짓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좀 꼴불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모든 말에 예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보기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면접을 보는 경쟁자 중 가장 꼴불견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은근히 다른 지원자를 깎아내리는 디스형이 1위를 차지했고요. 실조. 네, 그리고 상대의 발언을 끊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이기주의형. 그리고 분위기를 흐리는 미꾸라지형도 있었고요.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는 편애형이 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요. 꼭 면접 때만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분들은 꼭 한 분씩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학과인데 저희 과 특성상 토론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정현 씨도 아실 거예요. 같은 사회학과라서. 근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이 발언하는 걸 중간에 끊고 자기 말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꼴불견이죠.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보면 상사분들 중에 꼭 그 너무 지나치게 설명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부하 직원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요즘 흔한 얘기로 그런 분들은 이제 설명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심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벌레에 비유하는 그런 이제 단어도 생길 정도인데 이제 진짜 저는 그런 분들과 같이 회의를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다른 분들도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하들이 힘들어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정말 자기는 정말 잘 아는데 부하들은 잘 모른다는 그 전제를 깔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하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료끼리라도 정말 이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 디스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료 사이지만 인간관계, 그 신뢰관계가 금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고 보니까 저는 좀 반성이 되는 게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별명이 언니입니다, 언니. 대표님의 언니입니다. 왜냐면요. 조잘 된다고 해서 저희 여자 강사들이 권언니라고 부르는데 또 듣고 보니까 반대 입장에서는 나는 알려준다고 하는데 너무 길게 설명한다는 게 바로 저인 것 같아서 이참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혹시 소영 씨는 그런 경험 뭐 없으세요? 학교 다닐 때는 아니면 방송 생활하면서?
저는 방송 생활하면서 같이 면접 볼 때 조금 저는 마음이 쓰이는 게 너무 외모지상주의인 거죠. 면접관들이 이쁜 분들만 오시면은 그 보조개가 정말 이쁘네요. 그래서 뭐 자연미인이신가 봐요. 이렇게 하고 집중만 그분한테 집중적인 질문을 하는데 사실 같이 면접관에 있는 상황으로서는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회사 가보면요. 아니, 남성이나 여성이나 들어오다 보면요. 아니, 김태희 씨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참 민망한 게 저는 그래도 한 명에게 n분의 1씩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하잖아요. 그분만 집중적으로 맞아요. 계속 물어보고 저희 회사 인상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회사 들어오면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떨어졌나 보다 하고 또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내 안에 있는 좀 이렇게 치욕스러울 정도로 그런 것도 좀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시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꼴불견 지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꼴불견 면접관 베스트 4를 뽑아봤습니다. 4입니다.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무관심형. 이럴 때 좀 내가 떨어졌나 생각되겠죠? 3입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는 비교형. 2위는요. 공격적인 질문하는 싸움당형. 가장 꼴불견 면접관 1위. 짜잔. 사적인 질문만 계속해서 물어보는 취조형이라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근데 듣고 보니까 저도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거 있구나라는 거. 근데 혹시 이런 면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얘기도? 저는 약간 4위 무관심형에 조금 가까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 입시 면접 때 교수님 3분이 들어오시고 제가 혼자 들어갔어요. 근데 한 분은 정말 질문 잘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하시는데 한 분이 너무 무표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내가 떨어지진 않을까 약간 그분 때문에 불안했었어요. 네. 정현 씨 잘 지내고 있죠? 네. 근데 제 생각에 무관심형은 되게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차라리 무관심해 주시면 덜 긴장하게 되고 제가 생각해왔던 준비해왔던 것들을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선배 중에는 비아냥거리는 면접관이 있어요. 제일 싫어요. 네, 이 정도 네. 스펙으로 여길 지원했어요?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원할 수도 있지. 지원할 수도 있지. 정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그 면접 후기를 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그 기업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럼 박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싸움탁형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유형이셨어요? 딩동댕.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면접 볼 때 굉장히 좀 냉정하게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치조형 비슷하게 네. 싸움닭형 같이 그렇게 면접 봤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수경 씨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면접관들이 정말 그 직무하던 불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불쾌한 그 면접자들이 뭐 후기를 이제 뭐 카페에 올려가지고 기업 이미지가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그 기업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면접관 교육을 이제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면접관의 잘못된 질문이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많이 주의를 해나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이참에 우리가 뭐 M본부의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서도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주의를 해서 치조용 싸움닭형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네. 박 대표님이 전문가니까 지금요? 그런 스타일이니까 한번 우리 수경 학생이 시험 보는 거예요. 면접관인데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볼까요? 치조용 싸움닭형.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실제 상황이죠? 떨리네요. 일단은 그 표정과 말투가 무뚝뚝해야 돼요. 왜 웃음이 나죠, 자꾸? 이수경 씨, 네, 학점 평점이 어떻게 되시죠? 4.5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5 정도 됩니다. 3.5요? 네. 전공 평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공 평점을 따로 뽑아보진 않았는데 전공 점수는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공 평점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이 자기 네. 전공 평점을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네. 시험에 관심이 없다라고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사회학 전공이기는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유통업계 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쪽으로 소양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네, 대학 생활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중에 하나가 전공 학점에 대한 관리, 전공 네. 공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사회학이 제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학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무엇보다 전공 공부보다는 다른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1학년 때부터 인턴 생활과 아르바이트 생활을 겸비해 왔고 그래서 전공 공부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이제 것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아니, 이게 시청자 말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박 대표를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 게. 네, 듣고 보니까 아니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서 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치조관이 혹시 남자가 군대 갔다 왔는데 뭐 플러스 점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을 좀 긴장하게 만들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평을 좀 해드리면 우리 수경 씨가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압박성으로 이렇게 좀 몰아붙이는 형태로 질문을 했는데도 차분하게 나름대로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실제 이러면 좀 해보니까 좀 어때요? 전공 공부를 열심히 근데 느낌이 솔직히 좀 어떤 것 같아요?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리지 왜 이런 질문까지 꼬치꼬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듣고 있다가 죄송한데 갑자기 면접관을 한 대 막 쳐버리고 싶었어요. 욱한 게 있었는데 정현 씨는 어때요? 저는 보면서 이런 부분까지 준비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 방송은요, 우리 취준생도 보지만 면접관 여러분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4위 알아봤는데요. 취준생이 꼽은 꼴불견 라이벌 베스트 5 3위입니다. 3위는요? 혼자만 정보를 알고 있는 밉사형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최동화 코치님. 왜냐면요. 모집 공고에 한두 명 정도밖에 채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딱 지원하고 이렇게 둘이 친하단 말이에요. 둘이 친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처럼 지원 안 한 것처럼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경쟁이잖아요. 나보다 실력 좋은 친구는 또 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어떠세요? 저는 취업에서는 뭐 사실 삭막한 현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게 제가 지난 학기에 행정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회학과다 보니까 전혀 상관이 사실 없는 수업이다 보니까 혼자 들어서 친구도 없고 그냥 혼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운 좋게 좋은 친구를 사귀게 돼서 행정학과 친구가 족보를 다 구해서 저한테 줘서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고마운 친구네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주영 씨? 근데 제가 약간 밉상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러게 봤는데. 왜냐면 정말 친한 친구고 저보다 설령 제가 떨어지더라도 이 친구가 붙었을 때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정보를 다 공개하고 알려주는 편인데 만약에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정보를 물어보는 거라면 저는 안 가르쳐 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조금 수경 학생 말처럼 밉상형이 이해가 가긴 가거든요. 아니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내 코가 속자인데 어떤 정보를 누가 누구한테 줍니까? 솔직하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밉상 최고 배틀 토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본 최고의 밉상을 뽑는 거를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누구? 먼저. 이거는 제 선배가 얘기해 준 건데요. 대학교를 딱 입학하고 과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3등을 했대요. 사실 근데 3등도 정말 잘한 점수잖아요. 3등도. 그렇죠. 3등을 하고 보니까 1등이 너무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1, 2등을 불러서 그렇게 술을 먹였대요. 술을 먹이는데 본인은 슬쩍슬쩍 버리고 안지하고 본인은 버리면서 1, 2등한테만 먹여서 정말 얄밉다. 네, 결국 취할 때까지 만들어서 집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요. 재빠르게 자기는 집으로 와서 하루 종일 밤새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때는 결국은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군요. 정말 밉상이다, 네. 밉상이다. 혹시 수경 씨는 뭐 그런 경우 있으세요? 제 친구들 중에는 어떤 한 명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그 친구만 빼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족보를 올린 거예요. 나중에 그게 알려지고 나서 이 친구가 많이 속상했는지 전과를 해버렸더라고요. 우리 정현 씨는 혹시요? 저는 뭐 어디 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눈치 없는 무눈치형 친구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사실 이렇게 밉상형이 한두 분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그분들을 좀 끌어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정보를 먼저 하나 주면 그쪽도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참고 넘겨야지 취업으로 성공됩니다. 자, 이제는요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박우식 대표님이 등장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멋진 남자, 의사가 아니지만서도 의사 가운을 입는 주치의가 됐습니다.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영상으로 직접 받는 시간입니다.
취업 주치 박쌤에게 물어봐. 좀 얄미운데 이거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주치 박우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죽어가는 취업을 소생시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옷이 날개예요, 옷이 날개. 탁 입으니까 아, 정말 의사 달라 선생님 보이니까. 같고요. 여러분들 전부 취업으로 합격을 100% 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대학생 IT 경영학회 큐시즘 학생들이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26살 취업준비생 황인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영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제 진로는 IT 기획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전공생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들어서요. 혹시 이제 비전공자들에게 필요한 소양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콕 집어서 예. 질문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이제 비전공자로서의 이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IT 기획 직무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T 기획 직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업 내에서 보면 최근에 기업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에서 이제 IT 시스템들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IT 기획 직무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IT 시스템들을 관리, 분석, 평가하는 그런 직무를 이제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IT 환경들이 변하는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우리 회사에 적절하게 이제 도입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IT 기획 직무를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이 IT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서버나 네트워크, 그다음에 개발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기획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이 IT 기획 직무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기획했던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제 위에다가 보고를 하거나 발표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영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T와 관련된 그 지식을 쌓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적 마인드를 쌓기 위해서 관련 이제 과목들을 좀 수강하거나 신문 읽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시 우리 취업을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우리 취업 주치 우리 박 선생님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신문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평소 IT와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신문의 여러 파트들 중에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할지 또는 신문을 읽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취업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예 네. 구체적으로 콕콕콕 집어주셨어요. 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문 읽기를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한테 신문 읽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부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기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들을 잘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기업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분석 틀이 뭐냐면은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분석들이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서 패스트 분석이 뭐냐면 패스트의 P가 이제 폴리틱스 이제 정치적 환경, E는 이코노믹스 이제 경제적, S는 이제 소셜이라고 사회,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외부 환경이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꾸준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신문만큼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담아내는 그런 자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의 특정 면만 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신문의 정치면, 경제, 사회, 기술적 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관련된 어떤 기사들은 좀 스크랩해 놓는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대단합니다. 약사는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취업은 박 선생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정보를 얻어갔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또 차트로 돌아가 봅니다. 자, 취준생이 꼽은 꼴불견 라이브 베스트 5 3위까지 알아봤는데 2 열어주세요. 짜잔.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허위 사실 유포용. 야, 요즘 이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게요. 왜 여성들을 상대로
또 이렇게 합성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왜 증권 찌라시라고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취업을 할 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좀 혼란스럽게 해서 남은 떨어뜨리고 내가 붙는다. 이거 사실 붙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사례가 좀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증권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그 확산 속도가 가히 뭐 굉장히 빠르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번 난 소문, 잘못된 소문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것이 다시 이제 또 잘못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한번 이제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가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개인정보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도 잘못된 정보를 이제 유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건 사이버 살인이나 다름없지 않나 싶은데요. 분명한 건요, 범죄라는 사실이죠. 범죄죠. 네, 실제 한 취업 준비생이요, 자신을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요구한 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터넷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수법이 아주 계획적이었는데요. 한 대기업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3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뒤 중고품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조립하는 과정을 연출해서 찍었대요. 세상에 세상에. 네, 그래서 5차례에 걸쳐서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또 트위터 등의 모 대기업 전자에서 제조하는 최신형 휴대폰을 중고액정을 끼워서 조립 판매하고 있다라는 허위 글과 동영상을 올린 거죠. 이걸로 취직시켜달라고 협박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한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최근에 뭐 네. 그런 뉴스도 굉장히 이슈됐던 뉴스 중에 저도 기억나는 뉴스가 하나 뭐냐면은 그 7급 공무원 그 준비하는 학생이 그 서울에 있는 정부 청사에 침입해가지고 맞아요. 뉴스 크게 나왔죠.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굉장히 그 대서특필됐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결과만 좋으면 그 가정이야 어쨌든 상관없다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문화들이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기업 가서 강연을 가면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고 과정형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결과만 중요시하고 아니 이번에도 그 리우에서 축제가 있을 적에 사실은 금메달보다도 좋은 게 은이고 은보다 더 동이라는 게 왜냐면요. 3사에서 각주 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메달보다는 금메달을 따야지 아깝다 조금만 더 했으면 은메달 아깝다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인데 이렇게 기사 내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왜냐면요. 모든 과정은 4년 동안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사실은 정정당당해야 하고 어떠한 기업에 갈 때 조금 늦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과정인데 그걸 좀 즐기지 못하고 결과만 집중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두 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취업이 얼마나 어렵고 또 간절히 원하는지는 좀 공감이 가지만 그래도 그 목표랑 수단 간의 괴리가 있으면은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네, 아까 말해주셨던 그런 범죄는 정말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협박까지 할 정도로 이 정도 머리가 되면은 취업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듣고 보니까 이 정도는 거의 수사과에서도 범죄 지능을 맡은 전문 수사관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불안감을 좀 해서 노력과 실천하면 좀 취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1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준생이 꼽은 꼴보기 라이브 베스트 1위입니다. 짜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투덜이. 짜증나죠, 정말. 이게 일이 아니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 이런 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주위에 이런 분들 한 번씩 꼭 있어요. 투덜. 맞아요. 저는 뭐 탁재훈 씨랑은 친하지 않는데 방송을 보니까 이거 지금 몇 화 녹화 찍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분량됐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그분이 그런 걸로 유명하다는데 근데 사실은 저도 좀 투덜대는 거군요. 좀 시간 맞춰서 갑시다. 짧게 하시죠. 무슨 이걸로 뭐 닭주상 받으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이렇게 이실직고 하는 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아니면 주위에서 본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부정적 투덜이형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한 찡찡하는 편이어서 맞아요. 찡찡이 아니야. 찡찡이. 찡찡이.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너무 더워요. 그쵸? 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요. 아우 찡찡이. 하여튼 귀여운 찡찡입니다. 우리 수경 씨는요? 제 선배들 중에서는 항상 뭐 서류 심사든 어디든 기업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 헬조선에서 못 살겠다 술 마시러 가자 이런 선배가 한 명 있어요. 정말 찡찡대요. 근데 취준생들도요 이렇게 계속 불합격하고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 또 안 될 거야, 또 떨어질 거야. 이래서 아예 지원서조차 내는 것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제가 이제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보면 우리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신 우리 그 MC님도 계시지만은 무기력의 학습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무기력도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무력감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자리 잡다 보면 결국은 취업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취업 준비 방법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취업에 대한 준비 방법을 바꿨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취업 준비 방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 답이 안 나올 경우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뭔가 이제 변화를 해보면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사과가 5개 있는데 맛있는 거부터 먹게 되면요. 마지막 썩은 사과도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고 근데 맛없는 거부터 먹게 되면요. 가장 좋은 사과도 사실은 맛없는 사과가 되는 건데 물론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취준생들이 헬조선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헬조선이면요. 사실은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세계 각국에서 다 들어오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물론 힘든 건 있겠지만서도 좋다 하면요. 좋은 직장이 되는 거고 힘들다 하면 나는 끝까지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왕이면은요.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면요. 자기 안에 자존감이 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선택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취준생들이 뽑은 꼴불견 라이벌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투덜이형, 허위사실 유포형, 밉상형, 설레발형, 호박씨형 다 좋은데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아이고 할 수 있어. 야, 너는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꼭 될 거니까 한번 도전해보자고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대학생, 취준생,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오,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 오늘부터요, 3회에 걸쳐 말씀해 주실 분은요, 연세상담 코치센터 전문 상담사이자요, 임대사업가 및 재테크 강사로 유명한 강사분이십니다. 우리 박혜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연 들어봅니다. 취업 힐링 강연, 힘내라 청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억대 임대사업가이기도 하고 심리상담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상담학 강의도 하면서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는 박혜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위기는 기회다.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보시죠. 이게 뭘 같아요? 돋보기? 네, 돋보기 들고 있는 주부죠. 저도 주부로 이렇게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15년이나요? 네. 그럼 자녀도 있으세요? 네, 자녀도 있습니다. 몇 살이지? 지금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이렇습니다. 저는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강사님. 네, 아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15년 동안 이렇게 주부로 살았었는데요. 이 주부로 살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임대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풀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부로 살다가 그냥 주부로 살다가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나 회사 딸릴지 몰라 그 말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고 그 위기감에 느껴질 때 이제 그 상태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찾아보게 된 거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 집에서 이렇게 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고 뭘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냥 놓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용납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성공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제가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사고,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차액을 보는 성공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부동산으로 혹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잠시만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왜냐면은 우리 또 취준생은 와, 저 강사님 굉장히 여유가 있나 보다. 아니요. 그럼 어떻게 그 이사 비용을 마련하신 겁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결혼할 당시에 그 조합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 아파트요. 조합 아파트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융자도 끼고 지역도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이가 비염을 앓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비염을 앓으니까 이 동네 공기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그런 아파트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가서 3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가서 발품을 파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가 어떤 건지. 이제 그렇게 해서 발품을 팔면서 자세한 걸 알아보고 이제 집에 와서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동산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계속 점을 찍으면서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한 3년쯤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오른다면은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는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확신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고 있었는데, 좋은 건 알았지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순간 한 3년 정도 되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저 아파트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처분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자마자 한 15일 만에 집값이 매일 500만 원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방 이렇게 배로 올라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 잊고 그냥 주부로 살다가 우리 남편이 던진 그 회사 잘릴지 몰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돌아와서 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를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간 것은 어디냐면 대형 서점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피고 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강사님, 저 얘기는 우리 네. 취준생들에게 네.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고 꿈을 꾼다면은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라,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관련한 책을 찾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해보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남편이 그 말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저는 이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은 이제 이러한 위기감이 나한테 왔고, 이 위기가 왔을 때 모르기 때문에 가서 뭐지? 라고 이제 뭔가 알아보자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책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뭐냐면은 그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도 좀 얻었지만 그 책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뭔가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서류를 본다거나 하는 디테일한 부분이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제가 가진 돈을 톡톡 틀어서 그 부동산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서류라든지 뭐 세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부동산 학원에 오는 그 관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동산 성공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임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거기 같이 공부하는 어떤 중년 여성이 해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여자분이 여대를 나왔는데 그 이혼을 해가지고 그 임대 방 13개를 가지고 임대 수입료 5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저거 나도 하면 좋겠네라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여러 가지 하면서 급매물 사면 되겠네.
그다음에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저런 수익형 부동산을 사면 되겠네. 두 가지를 제가 거기서 배웠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건물을 사가지고 그러면은 7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정말 부러운데요. 네.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네. 한번 시험을 봤다 떨어지더라도 네. 그걸로 좌절하지 말고 네.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다른 주위에 찾아가서 너 네.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방법을 아는 것도 그게 연관성이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자기가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내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럴 때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그 답습하는 그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만약에 어떤 기업이나 그런 곳에 간다고 했을 때는 인턴 사원이라든지 그 회사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가서 배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관련돼 있는 그 종사하시는 분들, 사람들하고도 인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었을 때는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럼 하거든요. 이제 저기 욕심나는 저것 좀 건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여튼 제가 구입한 건물은 7층짜리 방이 26개 있는 원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 곳을 샀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공부하고 발품 팔아서 많이 보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그런지 이것도 이제 그 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 잔금을 쳤는데요. 잔금을 치르자마자 거의 더블에 가깝게 또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마이다스의 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마이다스의 손, 물론 이제 운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그 좋은 운들은 뭘로 왔냐면 공부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저 방식대로 따져보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 아닐까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지하철역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덜컹 산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을 한 달 가까이 계속 그 수시로 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나가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 좋고 그리고 20대, 30대 층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이 좋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물건도 체크하고 그러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걸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부동산 이 건물을 살 때는 그냥 덜컹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 주위에 있나를 찾아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래서 너는 얼마에 이걸 사서 지금은 가격이 얼마가 되고 현재 수익이 얼마나 되고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좋은 점이 있더냐라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임대업을 사서 거기서 땡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을 해 있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먼저 간 선배님이라고 하면은 정말 밥도 좀 사드리고 좀 이쁘게 굴구해서 찾아가서 자주 이쁘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꿀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열심히 찾아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얻을 지식은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그 기업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볼 부분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사업을 하고 수익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 꿈을 찾아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게 심리상담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최종 목표는 임대사업가는 아니었어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는 수입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런 심리상담사라든지 궁금한 게요. 강사를 하고 싶었던 사실은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네. 전업주부를 지금 15년 하셨고 네. 또 임대사업이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왜 많은 것 중에서 심리상담과 강사를 선택하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심리 상담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제 동기 중에 이렇게 감사하는 요소, 남을 도와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요소가 저한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공부가 제가 25살 때 하고 싶었던 공부예요. 원래 제 전공은 수학 교육과였는데 저는 사실은 그 공부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고 그냥 했고 그리고 그쪽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25살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런 관심이 생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주위에 반대가 심해서 공부를 못했고요. 이제 그 꿈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사라는 것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가진 꿈 중에 하나가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제가 알지 못하는
강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 속에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고 싶은 거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좋은 리더 가이드를 제가 또 만났던 그리고 만났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이드 분이 저한테 좋은 팁을 줬고 그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강사의 길을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의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위기가 올 수 있고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위기로 그냥 지내면은 그냥 함몰되는 거지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해결해 나가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더 좋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은 그 위기가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된다는 거죠. 제가 주부로 살았으면 그냥 주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뭔가 변화가 시작을 했고 경제적인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속에 숨어있던 이런 그 임대사업가의 기질과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나중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심리 상담사라든지 강사의 그 역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저는 그냥 주부로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함몰되지 않고 내가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길을 쓰고 찾으면은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기영 선생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다. 취준생 여러분들, 한 번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박기영 강사님, 열심히 해서 우리 취업으로 보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또 시간 보내시고 우리 수경 씨, 정연 씨는 어떤 소감이 들었는지요? 네, 오늘 꼴불견 라이벌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약간 취업 때문에 저렇게까지 돼야 하나 하는 마음에 좀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쁜 마음을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은 어려운 취업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하면서 꼴불견 라이벌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힘들 때 연민을 느끼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잘 되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저는 잘 되는 친구들을 진심된 마음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이처럼요, 말의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이 세계적인 리더들은요, 독특한 말하기 방식으로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고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감성적인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요, 극과의 큰 사고 현장에서는요, 침묵으로 그의 진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감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스티브 잡스는요, 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곤란한 상황에서도 늘 유머로 분위기를 활력 있게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의 이 화법도 참 유명합니다. 한마디의 말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고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요, 아무래도 취업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고요. 오늘도 저희 많은 정보 준비했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